1957년 11월 16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플레인필드. 평소와 다름없던 한 철물점에서 가게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계산대에는 피가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영수 중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에드워드 시어도어 게인. 그는 마을에서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이웃의 잡일을 도와주던 남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금 이상하지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외딴 농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작은 마을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이한 이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의 별명은 플레인필드의 도살자. 하지만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공포영화와 스릴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레더페이스, 양들의 침묵의 버팔로 빌. 그 모든 그림자 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도살자 에드 게인입니다. 에드워드 시어도어 게인. 그는 1906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집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오거스타는 매우 엄격하고 지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세상은 타락했고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드 게인과 형 헨리는 어머니의 강한 통제 아래 자랐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거스타는 특히 성과 여성에 대해 극단적인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전해져요. 육체적 관계는 너를 지옥에 빠뜨릴 거다. 젊은 여자는 불결하고 타락한 존재다. 여자에게 손을 대면 악이 네 안으로 들어온다. 이 표현이 정확한 직접 인용인지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드 게인이 어린 시절부터 욕망과 여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죄악처럼 받아들이도록 길러졌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 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낯선 아이로 기억됐어요. 하지만 당시 에드 게인은 그저 조용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훗날 그의 이름이 플레인필드의 악몽으로 남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존재는 어머니 오거스타였어요. 그리고 훗날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에드 게인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40년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1944년 형 헨리도 사망합니다. 형의 죽음에는 의문이 따라붙었어요. 형은 들판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도 에드 게인 사건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미스터리예요.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형의 죽음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45년 그의 어머니 오거스타가 사망합니다. 에드 게인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규정하던 사람,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던 중심, 그 사람이 사라진 뒤 그는 집안의 일부 방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어머니가 쓰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남겨두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집의 다른 공간에서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시작합니다. 낡은 농가, 닫힌 방, 혼자 남은 남자. 그곳에서 에드 게인은 점점 더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죄 잡지, 해부학 관련 자료, 나치 범죄 기사, 죽음과 신체에 관한 이야기들. 그가 빠져들던 것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집착은 죽은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에드 게인의 범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근 묘지를 찾아가 최근에 매장된 여성의 무덤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일부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요. 그가 특히 집착했던 대상은 중년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훗날 이 행동은 어머니를 향한 집착과 연결되어 해석된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유해를 수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해를 이용해 가면,
장식품, 생활용품 같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이 지점부터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한 인간의 무너진 정신세계가 집 전체에 펼쳐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플레인필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누가 조금 이상한지도 대충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에드게인의 집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54년 플레인필드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 메리 호건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피가 남아 있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에드게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말을 흘린 적이 있다고 전해져요. 마치 농담처럼 혹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메리는 지금 내 집에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상한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에드게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리 호건 실종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또 다른 여성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57년 11월 16일 플레인필드의 철물점 주인 버니 스워든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지역 보안관보였어요. 그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계산대는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작성된 마지막 영수증. 부동액을 구입한 사람 에드게인. 버니스의 아들은 전날 밤 에드게인이 가게에 들렀고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에드게인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체포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집을 수색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플레인필드의 외곽에 있는 에드게인의 농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낡고 외딴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에드게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악취가 났고 오래된 물건들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유해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두개골, 피부, 가면, 장식품, 가구처럼 변형된 유해들. 그중 일부는 무덤에서 가져온 시신의 일부였고 일부는 살해된 피해자와 연결됐습니다. 버니 스워든의 시신도 그의 집에서 발견됐어요. 이 장면은 당시 수사관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드게인의 범죄는 너무 기괴해서 쉽게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버니 스워든, 메리 호건.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게인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쉽게 잊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는 괴물의 기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라진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에드게인은 흔히 연쇄살인마로 불립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확인된 살인은 2건입니다. 메리 호건, 버니 스워든, 그 외에도 형 헨리의 죽음, 주변 지역의 미해결 사건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확실히 저지른 것은 2건의 살인, 그리고 여러 차례의 무덤 훼손이었습니다. 이 점이 에드게인 사건의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는 숫자로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살인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게인의 이름은 확인된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범죄의 기이함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집착과 무너진 정신세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에드게인은 체포 후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버니스 워든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판단돼서 결국 그는 사형이나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용된 채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84년 에드 게인은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그는 플레인필드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도 그의 이름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묘비는 여러 차례 훼손됐고 사람들은 기념품처럼 조각을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0년 묘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묘비는 2001년 시애틀 인근에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묘지에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의 무덤은 지금도 표식 없이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는 죽었지만 그를 둘러싼 기이한 지척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살던 집 역시 사건 직후 기괴한 관광지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 화재로 불타 사라졌어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에드 게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그의 그림자는 대중문화 속에서 더 크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가 공개됩니다. 극중 노먼 베이츠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진 인물이에요. 이 설정은 에드 게인 사건과 자주 비교됩니다. 1974년 텍사스 전기톱 박살이 등장해요. 사람의 피부로 만든 가면을 쓴 살인마 레더페이스. 이 캐릭터 역시 에드 게인의 범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991년 양들의 침묵에 버팔로 빌도 에드 게인과 연결되어 언급됩니다. 이렇게 에드 게인은 현실의 범죄자에서 공포 장르의 상징으로 변해갔습니다. 공포 영화는 그의 사건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져갔습니다. 닫힌 집, 어머니에 대한 집착, 인간의 피부로 만든 가면, 외딴 공간, 그리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남자. 이 요소들은 이후 공포 영화와 스릴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 걸까? 왜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영화와 드라마, 책과 다큐멘터리로 계속 반복되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한 잔혹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에드 게인 사건은 공포라는 장르가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어두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언제까지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가? 에드 게인은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는 압도적인 숫자의 피해자를 낸 살인범은 아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도 아니었고 카리스마 있는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립된 집안에서 왜곡된 믿음과 집착 속에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덜 끔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드 게인 사건이 남긴 공포는 잔혹함 그 자체보다 평범한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공포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마을 길을 걷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닫혀있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공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에드 게인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들도 대부분 세상에서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도시전설과 범죄 기록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기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고립된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플레인필드의 도살자 에드 게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